자, 행정사 시험 합격이라는 거대한 레이스의 출발선에 서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합격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행정사에서 여러분과 2차 민법 계약을 공부하고 있는 박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본 강의 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떨려요. 네, 설레어요. 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 같으니까 설레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설레임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라는 것,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그 설레임을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생기초 특강이라는 이름의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자, 생기초 특강이라고 했는데 이게 해커스 어떻게 보면 좀 브랜드 같은 겁니다. 모든 수업의 첫 시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규과정 들어가기 전에 생기초 특강이란 것을 좀 만들어요. 좀 재밌는 이름이긴 하죠. 여러분들 입문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문,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입문 과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지고 계실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걸 과연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의구심,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낯설음을 조금 극복한 다음에 자, 이 과목에 대해서 조금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해커스에서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책 펴놓고 막 이것저것 막 줄치고 형광펜 긋고 별표 긋고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팔짱 이렇게 죽이고 어디 한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나 보자 라는 마인드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어떤 커리큘럼을 제가 준비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사 2차 시험에서의 계약법, 저는요 민법이고요. 민법 중에서 2차 계약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겠다라는 것이 오늘 생기초 특강의 핵심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계약법이라고 하지만요, 민법 계약이죠. 자, 민법, 우리 수험 과목명은 민법이에요. 그리고 가로치고 민법 중에서 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계약법인데, 자, 우리가 1차에서도 민법을 공부해요. 맞죠? 민법 과목이 있어요. 민법 총칙. 그렇죠. 1차, 2차 공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파트는 달라요. 민법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1조부터 1118조까지로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 법인데요. 그 중에서 민법 총칙은 앞부분, 그리고 계약법은 저 맨 마지막 직전에 채권 강론의 계약법 파트예요. 그러니까 파트가 조금 나눠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민법은 말이죠, 특징이 있어요. 앞, 뒤, 양옆, 상하, 좌우가 서로 마구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기초 특강 혹은 입문 강의를 통해서 1차 과목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 내용들을 제가 동어 반복하는 게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 측에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차 시험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즉 우리 수험생분들의 니즈를 조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 그분들이 궁금한 게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한 다음에 제가 제안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논수령 시험이 처음인 당신을 위한 가이드라고 써 있고요. 행정사 2차 답안 작성법 특강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파트 2와 파트 3가 같은 내용이에요. 답안 작성법 특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혹시 1차를 합격하시고 지금 2차 유예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자, 2차를 동차로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들께서 이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된 어떤 강의라든지 특강이라든지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있죠. 그런 자료들을 한번 쭉 둘러본 결과 2차 강의 그냥 돌입을 해서 자연스럽게 체화시키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답안 작성을 한다라고 좀 많이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기초 특강 입문 강의를 통해서 아예 제가 정리를 딱 해본 거예요. 답안 작성의 알파이자 오메가,
그리고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 여러분, 펜은 무슨 펜을 써야 돼요? 색깔은 어떤 걸 써야 되고, 몇 미리짜리가 좋아요? 그리고 칸은 어떻게 나눠야 돼요? 자, 글씨를 나는 악필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지엽적인 내용까지 있죠. 그런 지엽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오늘은 크게 파트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는 제가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민법 총론에서 들으셨던 내용들과 조금 연결되는 파트가 있긴 하겠지만, 과연 계약법에서 말하는 우리가 계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짧게나마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박결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강의를 과연 잘하는지 잘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자, 첫 번째 여러분 계약법 파트를 공부하시면 같이 저랑 얘기를 하시다 보면요, 저 사람 처음 보는데 뭐야, 강의 엄청 잘하잖아 라는 것을 확연히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계약법에 대한 입문 강의용 소개, 그리고 답안 작성법 특강, 오늘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사 2차 시험에서의 계약법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가 계약법, 즉 계약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들으면요, 계약의 종류, 그리고 계약의 성립, 계약을 하면 발생하는 효과, 그리고 무슨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그리고 나중에 법정 채권, 막 이렇게 쭉 내용이 있어요. 그걸 표를 그려가면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오늘의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팔짱 끼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부터 할 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백지 있죠? A4 용지 같은 거 하나 꺼내놓고 같이 조금 따라서 써 보시길 바랍니다. 민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법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1시간 정도 드릴 텐데 이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1시간짜리 아주 짧은 특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수강을 하시고 나면요, 앞으로의 민법 공부, 그리고 행정사 시험 2차 시험 전체적인 공부가 굉장히 수월하고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럼 계약은요, 계약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가 돼야 되냐면 채권이란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채권이란 걸 이해하려면요, 그 다시 앞으로 가서 재산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재산권이란 것을 이해하려면요, 자, 민법 전체를 이산 좀 아울러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시작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민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민법, 글로는요, 민법이죠. 그러면 이거 한자로 써보면요, 네, 요렇게 써요. 백성민자 쓰는 민법, 그리고 영어로 쓰면요, civil law, 자, 시민들의 법, 백성들의 법, 라는 의미로 민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영어 못합니다. 자, 한자도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 한자 정말 못합니다. 저 영어 마지막 공부한 게 그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저희 토익 시험 내거든요. 그때를 마지막으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특히 한자 못하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민법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빌 로,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시빌로, 여러분 시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civilization, 문명이라는 뜻이죠. 뭐 게임도 있어요. 문명이라는 뜻이죠. 또 시빌, 그렇죠. 시빌 워, 남북 전쟁, 대문자로 쓰지만 남북 전쟁이에요. 또 소문자로 쓰면요, 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또 시빌 워에서 떠오르는 거 혹시 있나요? 영화 있었죠. 영화, 우리 마블의 영화 기억나시나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있잖아요. 시빌 워가 내용이 뭐예요? 자, 캡틴 아메리카하고요, 아이언맨하고 서로 편 모아서 지들끼리 싸우는 내용 아니었나요? 그쵸? 내전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의 존재는 없고요, 지들끼리 싸우는 게 바로 시빌 워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민법이라는 것은 시빌 들어가니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민법이란 것은 국가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존재,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인 간에, 여기서 말하는 사인은 일반인을 얘기해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자, 여기 제가 오늘 저는 2차 강의잖아요. 2차 강사잖아요. 혹시 1차를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이걸 가리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민법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그 민법은요. 그 갑이랑 을이랑 등장해서 서로 뭐 계약을 맺기도 하고 단독 행위를 하기도 해가지고 뭐 권리를 청구하고 이행하고 이런 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좀 하실 거예요. 친구한테 만약에 설명한다 그러면 야 이거 민법은 그런 법이야. 뭐 물권법 있고 채권법 있고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즉 어떠한 개념을 깔끔하게 몇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말씀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1차 시험은요, 객관식 시험이죠. 그러니까 판례와 조문의 마지막 결론만 아시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2차 과목은요, 적어도 정제된 표현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답안지로 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플러스 암기까지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 암기 너무 싫은데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그냥 답안지에다가 현출해서 풀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암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 본 강의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 시험 직전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행정사 시험 공부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민법이 뭐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 갑이랑 을이랑 뭐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본법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1차와 2차의 차이점이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 사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럼 법률 관계 또 일반법의 의미가 뭐냐? 하나하나씩 조금 따져보시면 돼요. 먼저 가장 안중할 수 있는 일반법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법이 뭐예요? 그럼 일반법은 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민법을 얘기했으니까 그 개념을 정제된 몇 가지 단어, 키워드로 연결한 표현이 머릿속에 툭 튀어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법을 직접적으로 기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되는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표현이 딱 안 튀어나오면 그렇죠. 대비되는 개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도 같이 가지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일반법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법은요. 여기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사법관계 이렇게 줄여서 부르거든요. 사법관계. 우리가 비빔냉면을 비냉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사법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사법관계라고 부르거든요. 자, 민법은 사법의 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혹시 아시나요? 네. 저 당연히 몰라. 오늘 난리 났다. 그죠? 막 영어 나오고, 막, 아인슈타인 나오고, 그죠? 자, 아인슈타인이 맨 처음에 상대성 원리, 이론이라는 것을 고안을 해냈어요. 방정식이에요. 고안을 해놨더니, 어떤 물체의 질량과 그리고 속도와 에너지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내가 좀 밝혀야겠군 해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자,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모든 경우에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반법은 뭐예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은 뭐예요? 특별한 조건이 만족했을 때, 특별한 법률 요건이 만족했을 때만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임대차 계약이란 것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집 빌리잖아. 월세, 전세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런데 민법에서는요, 임대차 계약이 내가 돈을 주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빌리는 행위를 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요건 뭐냐면 그 물건이 주택인 경우에는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특별한 취지가 있어요.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특별한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보다 특별법이 오히려 우선 적용되겠죠. 자, 그러면 민법에 관련된 특별법, 민사특별법이라고 불러요. 민사특별법은요? 엄청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든다고. 이런 것은 민법은 조금 모든 내용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는걸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든다고요. 법을. 그렇죠. 그거 다 몰라요. 그때마다 법 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민법은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일반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법의 왕이다.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사법의 왕 치면 민법이 나올 테니까요. 자, 일반법은 이 정도. 자, 그러면 사인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사인, 일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인도 좀 대비되는 개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개념화 시켜야 되는데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공인과의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럼 공인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공인으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할 때 공인이에요? 네, 한자는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인, 공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자, 공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공인이란 말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다? 아까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 할 때 얘기했는데 뭐죠? 국가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은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사인 간의 법률 관계라는 말은요, 자기들끼리 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공인 간의 관계는 뭘까요? 공법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나와 국가와의 관계예요. 일반인과 국가와의 관계.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주민센터에 들어가십니다. 전입신고하러 왔수다. 그러면 저쪽에 공무원님께서 네 하면서 서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나는요, 국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입신고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가 그걸 보고 수리를 해주죠. 그러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나와 국가와의 관계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공법 관계예요. 자, 그러면 민법이란 것은 공법 관계, 국가와의 존재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즉 사인 간, 일반인들 간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그러면 나머지 법들은요? 사법이 거의 없어요. 사법이라는 것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 사법이라는 것은요, 민법하고 한 상법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공법이에요.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민사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선생님, 제 순 나쁜 아이예요.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 순 나쁜 놈이에요. 혼내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요? 어딜 찾아가요? 법원을 찾아가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몰래 돈 갖고 나면 안 돼요. 자, 법원을 가셔야 돼요. 그럼 법원에 가면요. 네가 잘못했다. 혹은 네가 너한테 얼마를 갚아야겠구나.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우리는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에, 즉 민사 관계에 있어의 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을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데요. 민사소송법은요,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공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형법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누가 잘못을 했어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을 콩 때렸어요. 그러면 너는 벌이 있어. 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너는 죄가 있어.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인지, 죄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다 규정을 해놔야 돼요. 그게 형법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아야 돼. 라고까지 싹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형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해요? 국가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민법은 뭐다? 그런 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제가 법률 관계 얘기를 계속했어요. 사인과 일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결국 공부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법률 관계라는 것입니다. 법률 관계. 정확히는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사법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법률 관계 중에서 관계라는 말에 먼저 한번 포커스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교우 관계. 제가 마음대로 써봤어요. 선후배 관계, 원수 관계. 자, 이렇게 누군가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맺어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민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갑, 을이라는 사람이 뭐야? 그렇겠지만 앞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당사자, 사람이에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뿅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끈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갑과 을 사이에. 갑과 을은 처음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끈이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끈이 예컨대 우정이면 뭐야? 갑과 을 사이에 우정이라는 끈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교육관계로 부를 수도 있고요. 자, 입사연도 혹은 입학연도라는 끈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다면 선후배 관계가 될 거고요. 또 증오라는 감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원수 관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법률 관계라는 것은 어떤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법률 관계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법률 관계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앞에 있던 교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우 관계는 다시 교우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우 관계는 우정이에요, 우정.
그쵸? 그러면 우정이 쌓이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교우 관계를 맺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계를 여러분 앞으로 뺑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는 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등학교 입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만 있다가 이제 학교라는 데를 처음 가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문을 드르륵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왼쪽 맨 구석에 자리에 창가 옆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짝꿍이 딱 오대. 을순이라는 애가 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을순이와 친구를 맺는, 즉 우정 관계를, 즉 친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야, 을순아 안녕, 난 갑돌이라 그래. 우리 친구 하지 않을래? 라고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을순이가 좀 쭈뼛쭈뼛하다가 이게 뭐지? 이러다가 좋아. 나도 너와 친구를 하겠어. 라고 서로 친구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서로 합치가 되면, 친구를 하겠다는 의사,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합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정이라는 게 딱 생겨요. 끈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친교 관계라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렇죠. 이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친구 만나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아니요. 자, 제가 갑돌이에요. 갑돌이가 그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럼 한 30명 정도 쫙 있거든요. 그럼 쪼이다 선생님이 딱 들어옵니다. 얘들아, 입안에 30명의 학생이 있다. 니네들은 이제부터 친구야. 나는 저 앞에 앉아있는 애 얼굴도 못 봤어. 근데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한 반은 클래스메이트, 급우 관계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나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법률관계도 똑같아요. 자, 법률 관계를 맺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관계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관계라는 게 있어요. 친구를 맺을 때 의사가 있었죠. 난 쟤랑 친구가 하고 싶어. 좋아. 우리 친구 하자. 자, 이렇게 의사의 합치에서 의사에 의한다는 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법률의 규정은 뭘까요? 이건 당사자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법률 규정, 이런 경우에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라고 써 있어요. 구체적인 예는 좀 이따 들어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라고 그래요. 자, 그럼 법률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어떻게 되냐? 자, 대표적으로 법률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그 효력이 권리 변동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말 되게 어렵죠?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 권리를, 소유권이 뭔지 알잖아요. 내가 이걸 갖는 권리,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발생한다, 소유권이 취득한다, 혹은 소유권이 변경한다, 소유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서 끈을 뿅 연결을 해요. 어떻게 연결하냐? 갑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친구하는 관계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갑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을한테 팔고 싶어요. 갑은 을을 알지도 못해요. 옆 동네 사는 사람이야. 갑이 을한테 갑니다. 야, 을순아, 나 이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사지 않을래? 라고 했더니 을이 나 건물 하나 필요했어. 살래?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의사가 합치가 이름. 제가 의사의 합치란 말을 계속 쓰는데요. 다른 말은 하려면 뭐예요? 약속이라고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뿅 연결이 됩니다. 즉, 갑과 을 사이는요, 의사에 의한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만약에 이 다음에 갑이 소유권을 을에게 뿅 옮겼다. 그러면, 보세요. 갑에 있던 소유권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요, 갑에게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소멸했어요. 을의 입장에서는요, 소유권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의 집주인이 갑에서 을로 변경되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법률행위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약이에요. 자, 계약이란 것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팔게, 내가 살게 라는 의사가 서로 합치가 됐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법률 행위를 통해서 법률 관계가 발생하고, 이런 말 잘 안 쓰고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즉, 법률 행위를 통한 권리 변동, 소유권 발생,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법률의 규정 잠깐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경우예요. 자,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없어도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의 아버지예요. 근데 갑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갑이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갑이 가지고 있던 건물의 소유권이 을로 넘어갑니다. 을은 나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그냥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이 발생했어요. 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발생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이고요. 법률 행위, 즉 계약에 의한 소유권 발생의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매매예요, 매매. 이해를 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권리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권리. 자, 권리 여러분 무슨 권리 알죠? 행복 추구권, 초상권. 맨날 나오는 이 두 가지 맨날 나오시더라고요. 또 평등권, 이런 헌법상의 권리가 있어요. 그쵸? 근데 헌법상의 권리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권리 외에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를 재산권이라 그래요. 재산권. 내가 어떤 재산적인 권리, 대표적으로 소유권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 계속 소유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재산권. 이 재산권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물권과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 채권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법상의 권리도 있어요. 가족법상의 권리. 자, 여기 계약.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계약에 성립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계약에 성립을 하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원칙적으로 뭐 갑과 을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돼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돼요. 내가 팔게. 을이 응. 이거면 끝이에요. 그런데 가족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엄청 여러 가지가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상속도 가족법상의 권리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혼인 같은 게 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응. 그러면 둘이 혼인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이란 건 뭔가 딱딱하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계약은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 써야 되지 않나요? 계약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하는 거지. 계약서 없어도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그러면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십니다. 아니, 구두 계약이 계약이 아니면 뭐가 계약이야? 계약의 형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결혼할래? 응. 이렇게 혼인 계약 같은 걸 맺었다. 그것 역시 가족법상의 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요 두 가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재산권하고 가족법상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이에요. 뭐가? 우리 민법이 말이죠. 그러면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어요. 매매 계약 생각하세요. 매매 계약이 훨씬 편하니까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맺으면요, 계약은 약속이라 그랬어요. 계약은 약속입니다. 자, 갑이 을과 약속을 맺었어요. 내가 이 건물을 10억에 너에게 팔겠어. 그랬더니 을이 응, 좋아. 이거 가만히 있어. 응, 좋아. 서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나요? 매매 계약,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의사의 합치고 의사의 합치는 약속이에요. 지금 약속만 한 상태에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그 계약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갑은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란 걸 해줘야 되고요. 매수인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의무라 그래요. 의무. 그럼 의무의 반대말이 권리거든요. 즉, 갑은 계약을 통해서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금 지급 청구권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을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을 했더니 어떤 권리가 생기네? 권리와 의무가 생기네. 위에서 읽어볼게요. 계약을 했더니, 즉 법률 행위를 했더니 권리, 즉 이거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뒤에서 말씀드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혹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네. 이해가 되시죠? 항상 민법은 다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법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한 걸음, 지금까지는 그런 거구나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조금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요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만 생각하세요. 이게 법률 행위고요. 이게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법률 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서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이 이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만 보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씩 따라보세요. 먼저 저 그림만 보시라니까? 바로 떠올리잖아. 그렇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당사자라는 게 필요해요. 당사자. 우리는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는 자들을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갑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계약서를 만약에 썼다고 할게요. 그럼 계약서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3번지 건물을 너에게 팔게 10억 원에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계약의 내용.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해요.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만약에 갑이요, 내가 이 건물을 을에게 10억에 팔고 싶다라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이거 팔고 싶다. 너무 팔고 싶은데? 라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 약속이 성립합니까? 안 하죠. 계약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둘의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의사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의사라는 건 재밌는 게, 이 의사라는 건 재밌는 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당사자, 목적.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의사표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있으면요,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성립요건이라고 불러요. 법률행위,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보다 조금 넓은 개념의 법률행위거든요. 자, 이거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 배워요. 네, 성립요건이에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뭐 계약은 성립을 하는데, 성립은 일단 하는데 그 성립하는 것과 효력이 발생하는 것, 즉 유효인지 무효인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일단 성립을 시켜놓고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져본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계약 중에서는요, 매매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여 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을 증여라 그래요. 증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표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네가 가질래? 을이 응 가질래 해서 의사의 합치가 일어나면 계약이 성립해요.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갑이 만약에 나는 사람 못 믿겠어. 나는 고양이한테 줄 거야. 우리 집 고양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우리 집 고양이에게 줄게 라는 계약은 일단 성립은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이 효력이 있냐고요? 있겠어요? 이거는 각 나라마다 다를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효력 인정 안 합니다. 고양이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고양이는 권리 능력이 없다. 권리 능력이 없다. 또,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라면요? 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효력은 인정하고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위 능력이라 그래요. 또 의사 능력. 제가 술이 너무 취했어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너한테 공짜로 줄게. 필름 완전 다 끊겼는데. 자,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 당사자는 당사자가 존재를 하지만 적어도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효력 요건이라 그래요. 자, 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효력 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목적은 뭐가 될까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요.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예컨대 계약서를 썼는데 아무거나 써도 된다니까요. 일단은. 하지만 성립은 해요. 하지만 야, 너 가서 병식이 때리고 와. 병식이 한 대 때리고 와라는 거 있으면 조금 강하게 할까요? 자, 칼로 찌르고 와. 자, 이런 계약서의 내용이 있다면 효력을 인정하나요? 그 계약의 내용? 효력 인정 못하겠죠. 자, 그 계약의 내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것을 좀 마련해놨어요. 자, 의사표시도 내 머릿속에 있는 의사가 외부로 제대로 표시가 돼야 돼요. 내가 건물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3번지 건물을 팔고 싶었는데 말을 잘못해서 33번지 건물 팔게요 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이렇게 내 머릿속의 의사와 실제로 표시된 게 서로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의사와 표시는 서로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법률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법률 행위 하지만 여러분 계약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거 지금 암기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은 확가적사,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지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 행위라는 것이. 자,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만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올게요. 이 그림에서. 자, 절주선을 살짝 그리고, 자, 일단 우리가 계약이란 걸 했어요. 계약 등장. 자, 계약이란 걸 했습니다. 자, 계약이란 거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계약이란 건 당사자에서 무엇을 하기로 서로 약속하는 게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매매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갑이 뭘 해야 돼요? 갑이 소유권 이전해야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을 했다라는 말은요,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계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약속을 했다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무슨 말이냐? 자, 갑 같은 경우에는 을에게 특정한 행위, 즉 대금 지급하는 행위, 계약의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른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특정한 행위를 뭐라 그러냐? 급부라고 불러요. 우리가 반대급부, 관대급부 얘기 많이, 내가 뭘 했으면 반대급부가 있어야지. 내가 무슨 행위를 했으면 너도 나에게 무슨 행위를 해야지. 이게 반대급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급부라는 것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특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그러는데, 자, 계약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죠? 급부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급부 청구권을 조금만 더 유식한 얘기로 바꾸면 이게 뭔다? 이게 채권이에요. 아하! 계약을 하면 채권이 생기는구나. 근데 채권이란 건 재밌는 권리예요. 채권이란 거, 자, 보세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대금 지급 청구권이란 권리가 있어요. 갑이 건물 팔고 을한테 얘기하는 거. 야,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돈 줘. 이게 뭐다?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끝이에요. 더 이상 못해요. 돈을 계속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소송 가야지. 안 주면. 여러분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칼 들고 그 집에 쫓아가면 되나요? 무서운 형님들 불러가지고 그 집에다 팡팡팡 두들기면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돈 주세요. 돈 주시라고요. 요거밖에 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채권, 즉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해서 채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얘기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나는 받을 수 있는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을. 즉 이행이라는 관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행을 해야지 최종적인 목표가 됐던 그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행을 서로 했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를 했더니 각각의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을은 대금 지급했고요. 갑은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러면 을에게 비로소 권리 변동이 생겨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최종적인 이 권리 변동에서의 권리를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물권이에요. 소유권은 물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권의 변동을, 물권의 발생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물권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개념, 전혀 관계없어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물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들 채권법에서 배우는 거, 얘가 항상 이거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이 매수를 했는데 뭐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략한 요 그림은 여러분 수업 중에서도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계속 그릴 거예요. 왜냐면 이걸 너무 이해를 못 하세요.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오신다고요. 뭐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 같은 거 했을 때도. 자, 어쨌든 요 그림, 오늘 핵심 그림이에요. 자, 채권이란 것은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물권이란 것은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절대적 권리이다. 자, 소유권이란 것은 리모컨을 제가 소유했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 내 거예요. 이게 사실 내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채권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또 차이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랑 계약했던 딱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계약하지도 않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돈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계약한 사람에게.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친구 말고 다른 사람한테 야, 내 친구가 돈 빌렸으니까 네가 대신 갚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계약이란 것, 즉 채권이란 것은 나의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은요,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이 리모컨이 제 거거든요. 조금 케이스 키웁시다. 이 해커스 강남학원이 제 거예요. 실제로 정말요. 제 거예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이 건물을 망치로 콩콩콩 깨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니까. 아이씨, 왜 그러세요? 나가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몰래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바꿔가지고 소유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그 뭐 하는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딱히 계약 같은 거 없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채권은 대인적 효력이 있다. 물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물권에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물권이 시험 범위 있는 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간략하게 뭐가 있는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점유권, 어떤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내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라는 건 사실상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점유권이라고 그러고요. 자, 소유권, 어떤 궁극적인 권리죠. 내가 토지를 소유한다, 건물을 소유한다, 리모컨을 소유한다, 해커스 강남 건물을 소유한다, 이런 식이요. 자, 그런데 이 소유권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소유권은 워낙 강력한 권리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 제 거거든요. 제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야, 일주일 동안 이거 써! 라고 친구한테 딱 빌려줬어요. 이것도 내 거잖아요. 근데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누구에게나 그랬죠. 나랑 빌려줬다고요. 계약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네가 써. 그런 다음에 따라갑니다. 이틀 지난 다음에 야, 그거 갖고 와. 뭔 소리야? 계약했잖아, 우리. 야, 계약하면 채권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너는 나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야. 즉, 일주일 동안 이 리모컨을 쓸 수 있게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야. 그치? 약속은 깨져도 돼. 왜? 난 소유권자니까. 가져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그렇게 강력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빌린 사람은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걸 등기라는 걸 합니다. 단기를 쳐놔요. 그래서 소유권자도 목적물에 함부로 할 수 없게 소유권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제한 물권이라 그래요. 구체적으로는요, 이렇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또 담보물권,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고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담보물권이에요.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요. 여기까지가 물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길고 돌았네. 길게도 왔습니다. 채권부터 계약부터 시작해서 쭉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채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채권이란 것은 여러분들 핵심 몇 가지 생각했어요. 채권, 즉 채권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계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러면 채권법에서는 뭘 다룰까요? 채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채권을 발생시키는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 보시면 책이 채권법이 가장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그러면 이 채권법에 잠깐 들어가기 전에 민법에 한번 대원칙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좀 이따 정리하고요. 자, 여기도 절취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인 간의 법률관계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걸 제가 사법관계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사법관계에 대해서는요, 대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맺을 때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다라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계약 맺을 때 니네 마음대로 해. 계약 맺으려면 니네 마음대로 해. 싹 다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의사가 최고야. 우선이야. 자, 당사자 사이에서 약속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당사자까지 약속하는데 국가가 등장해서 야, 그런 약속은 없어. 여기가 무슨 저 윗동네 빨간 동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없어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은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 근데 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100% 다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난리가 나겠죠. 앞에서 잠깐 봤잖아요. 자, 고양이한테 내가 건물을 증여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난 사람 찌르고 오라고 시키는 계약할 거야. 왜? 내 마음이니까. 나 첩계약 같은 거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이니까. 나 무단횡단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내 마음이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사관계의 대원칙을 좀 제한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제한 원리라 그래요. 자, 민법은요. 그래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계약 니네 마음대로 해. 다만 최소한 요것만은 지켜라라고 민법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앞에 있는 것을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것을 예외라고 불러요. 자, 이 부분, 계약의 성립, 즉 법률행위의 성립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 니네 마음대로 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 있으면 그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불러줄게. 성립시켜줄게. 다만 최소한의 당사자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 법률행위의 내용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자 의사표시는 적어도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서로 하자가 없어야 돼. 자, 이거랑 이거 갖고 싸운다고요. 그쵸? 그죠? 항상 이렇게 돼요.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냐고 다시 한번 내려와 봅시다.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처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나서요. 이제 법이란 것을 조금 만들어야 되니까 국회의원들끼리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자, 김 의원, 이 의원, 박 의원. 자, 우리 민법이란 걸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지. 민사관계, 사인 간의 법률 관계라는 것은 말이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계약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하도록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팔짱 다 끼고 이렇게 봅니다. 좋아,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자. 국민 여러분 잘 들으시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예요. 여러분들 계약 니네 마음대로 해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여러분께 바랍니다. 계약 마음대로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게 거기서 거기더라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소유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건 기껏해야 한 세 가지예요. 증여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자, 증여 계약이란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갑이 아까 앞에서 봤어요. 내 건물을 공짜로 가질래? 을이 응 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증여 계약이 성립해요. 그쵸? 그러면 어떤 의무가 발생할까요?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고, 을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공짜로 그냥 받으면 되니까요. 자, 매매 계약 봤죠? 교환 계약이란 것은요, 자, 금전 기타 다른 재산권을 반대급부로 다른 재산권의 급여를 반대급부로 하는 계약이에요. 갑은 건물, 을은 토지라고 하면요, 건물과 토지를 서로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이런 식이에요. 소유권의 발생을 위해서는 증여 계약하더라, 매매 계약하더라, 교환 계약하더라. 자, 근데 이렇게 소유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 목적이 권리 변동에서 이 권리가 소유권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물건만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물건이 대표적인 예예요. 자, 물건을 빌리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물건을 단순하게 빌리는 계약에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이거 하더라.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자, 소비대차 계약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물건을 내가 빌려요. 그리고 그 물건을 소비해버려요. 써버려요. 그런 다음에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나중에 반환하는 것을 내용, 즉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우리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말 되게 어렵죠? 제가 말을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돈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주잖아요. 그럼 100만 원 소비해버려요. 써버리잖아요. 나중에 동질, 동량, 즉 100만 원으로 다시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이란 것은 맨날 돈 주고 빌리잖아요. 그쵸? 자, 돈 빌리는 행위를 하더라. 다음에 사용대차라는 것은 공짜로 물건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건물을 너에게, 건물 아니라 리모컨이라고 할게요. 리모컨을 너에게 공짜로 빌려줄게. 그러면요, 자, 이런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그냥 물건만 인도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을은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용대차예요. 자, 그러면 임대차는 뭘까요? 돈을 주고 물건을 빌리는 것을 임대차라고 그래요. 근데 자, 소유권을 위한 거, 물건을 빌리는 거,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권리 목적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관련된 권리니까 물건이거든요. 물건이라는 것은 부동산, 동산을 얘기해요. 근데 이 이외에 노동력 같은 것도, 노동력의 제공도 계약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고용계약이에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직원이 있어요. 그럼 직원은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요. 회사는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고용계약. 또 도급계약은요, 공사계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임계약.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상대방이 대신하게끔 하는 변호사 위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행정사로 다른 사람의 어떤 업무를 대리하게 될 때, 그쵸? 자, 그리고 임치, 물건을 좀 받아주는 거, 현상, 광고, 종신, 정기금, 그리고 화해, 조합, 이러한 계약들이 있더라. 여행계약 빼먹었죠. 왜냐면 여기까지가 14개고요. 최근 들어서 여행계약 같은 것도 들어왔어요. 즉 사람들이 맨날 하는 걸 보니까 한 15개 정도 되더라. 그래서 아까 국회의원 다시 들어갈게요. 국회의원분들이, 자, 사람들이 한번 시켜보니까 맨날 똑같은 걸 하던데 말이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개로 하는 전형적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좀 넣읍시다. 즉 민법에 넣다는 말은 뭐냐면 요걸 넣는 거예요. 요걸 넣는 거예요.
이 계약을 방식 그리고 계약을 하면 어떠한 급부가 발생하는지 어떠한 급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쭉 해놨어요. 자, 증여계약이란 것은 무엇이다? 증여계약을 하면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급여 의무가 급부 의무가 발생한다. 그 급부의 내용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증여계약 이렇게 써놨습니다. 매매계약은요. 매매계약, 매매가 뭐다? 매매를 하면 각각의 어떤 급부 의무가 발생한다. 급부의 내용 쭉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하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전형계약이라 그래요. 전형계약. 전형적인 계약이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자, 대한민국에서 계약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머리가 막 돌아가죠. 머리가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14가지입니다. 이분은요, 한 몇 년 전에 민법 공부하시던 분이에요. 민법을 아예 모르진 않고, 몇 년 전에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왜냐면 그때는 여행계약이 빠져 있었거든요. 여행계약 들어온지 모르고 하면서 다른 옆에 있는 학생이 손 딱 들고요. 선생님, 15개입니다. 15개예요. 그럼, 공부 좀 했는데, 제가 그런 다음에, 땡! 하고 얘기를 하죠. 왜? 여러분, 계약의 종류 몇 가지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학생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선생님 뭐 그럼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계약의 종류는 한 100만, 1000만, 1억, 무한개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자, 계약을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쵸? 똑같은 계약은 없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계약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증여에서 요건 조금만 바꿔도 유효인 계약이에요. 다만 민법상 증여계약이 아닐 뿐이에요. 자, 매매계약처럼 생겼는데 뭐가 조금 달라. 그러면 민법상 매매계약이 아닐 뿐이지 그 계약은 인정이 돼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비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전형계약을 유명계약하고 비전형계약을 무명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딱 왔을 때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자, 권리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계약을 하면 채권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증여 계약을 하고 하면 뭐가 생기나요? 증여 계약에 따른 채권이 발생할 거예요.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이 발생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채권의 발생을 하려면 지금 계약만 얘기했잖아요. 계약 말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채권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바로 권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즉 법률 행위에 의한 즉 계약에 의해서 전형 계약이나 비전형 계약이다. 자, 이런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를 뭐라고 하나? 채권을 약정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 또 줄임말 써볼까요? 법정이라고 하거든요. 법정 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수업을 막 해요. 제가 수업 엄청 막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딱 했는데 여기 학생이 졸고 있어. 아니, 학생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졸고 있나? 내 강의가 지루해. 나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날 화가 좀 났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폴짝 뛰어서 이 학생의 멱살을 딱 잡고 뺨을 팍 쳤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학생은 저한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것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쵸? 보세요. 이 학생은 그냥 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딱 맞고 맞는 순간 저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겼어요. 이건 당사자의 의사랑 관계없어요. 에이, 선생님 아니잖아요.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 의사에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권리의 발생과 권리의 행사는 다른 거예요. 맞는 순간 이 학생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리가 발생을 했고요. 그걸 행사하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법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뭐예요? 야, 나 아프니까요. 10만 원 주세요. 라고 나한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법정 채권이라고 그래요. 법정 채권은 당연히 민법에 규정이 돼 있겠죠.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굳이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 재산권에서 공부하는 걸 그냥 간략하게나마 쭉 썼어요. 자, 여러분 목표 지금 A4 용지 다 쓰셨죠? 이것을 혼자서 눈 감고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민법의 구조라고 하는데요. 민법의 구조를 끝까지 공부해도 절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게 뭐 있다.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이거까지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이 정도는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리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쵸?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요 위에 부분 있죠? 요 위에 부분 이렇게 요 위에 요 부분을 우리는 민법 총칙이라고 합니다. 자, 민법 총론 총칙 혹은 총론이라고 해요. 자, 민법 총칙에서 무엇을 배우냐면요. 자, 지금 민법이란 걸 요 민법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라는 요 말부터 전부 다 파생돼서 나오죠. 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다 모든 파트에서 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률관계를 맺으면 뭐가 됐어요? 권리 변동했어요. 변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겠어요? 권리가 무엇이냐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 권리의 객체가 무엇이냐? 무엇이 대상이냐?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무엇이냐? 그리고 의의를 알아야 되죠. 민법 총칙이니까 민법이 무엇이냐? 앞에 나와요. 그래서 사적 자치의 원칙, 민법이 어쩌고저쩌고 뭐 형식적인 민법, 민법 전이고 실질적인 민법 나오고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설명하고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제한 원리로서 신의칙이라는 걸 배워요. 민법 제2조. 그래서 신의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주체를 우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뭐 당사자라고 했잖아요. 권리 의무를 주체할 수 있는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하고요. 다음에 객체 들어가요. 객체가 뭐겠어요? 객체. 채권은 급부겠고요. 물건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요. 자, 그다음 변동에 들어가서 발생, 변경, 소멸 하겠지만 법률 행위라는 것을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면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의 규정은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거 공부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권리 변동에서. 법률 행위에서는 뭘 배우겠어요? 목적 해가지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배우고요. 또 의사표시해서요.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그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이런 것을 또 공부를 해요. 자, 그리고 당사자를 조금 확장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 다단해지면서 당사자들끼리 자기들이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대리라고 그랬어요. 대리법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목적도 조금 확장을 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증여계약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다만 앞에 뭐가 붙어요.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건물을 너에게 줄게. 자, 이렇게 목적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부관이라 그래요. 자, 조건 들어보셨죠? 기한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쭉 내려오셔가지고요. 여기 소멸에 좀 특이한 민법에 전체적으로 공통된 소멸 모든 경우에 모든 권리를 소멸시키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행사 태만을 제재하는 제도로서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 소멸시효도 공부를 합니다. 어디에서? 민법 총칙에서. 그런 다음에 물권법으로 넘어와요. 자, 물권법으로 넘어와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채권법이죠. 자, 채권법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법이 여기 들어오는데 이게 채권법인데 제가 아까 모든 권리의 총론에서는 주체, 객체, 변동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무엇이냐가 맨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그럼 채권 총론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채권 총론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채권이 무엇이냐, 채권의 종류는 무엇이냐, 채권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 사람이 존재했을 때 수인 간의 법률관계, 여러분 뭐 보증계약, 연대계약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렇게 하는 계약 방법, 또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런 거 배우고요. 채권도 소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의 발생, 채권의 변경, 채권의 소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의 발생도 뭐 여러 가지에서 이런 거 나오고요. 또 소멸에서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이런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자, 그 부분이 채권 총칙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은 다행히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주 다행히도요.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 강론에 들어왔어요. 채권 강론에 들어왔어요. 그럼 채권 강론에 각각의 채권, 약정 채권과 법정 채권이죠. 그러면 그 각각의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계약을 공부한다? 자, 그러면 계약 총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 범위에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민법 전체에서.
그러면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민법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좀 깔끔한 목차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법은 앞에 계약 총론, 그리고 오른쪽에 계약 강론으로 나뉘는데요. 자, 계약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계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계약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실 거예요. 자, 계약에 성립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다 공부했습니다. 계약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매매계약이든 징여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사용대차 계약이든 다 어떤 식으로 했어요? 내가 뭐뭐 하지, 아니, 나 이거 뭐뭐 하지 않을래? 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이 응 그래 라고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된다 그랬죠. 나랑 결혼할래? 응 좋아. 이렇게 합치가 되면 된다 그랬어요. 계약은 약속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은 결국엔 뭐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예요. 말 좀 어렵죠? 어쨌든 의사표시 합체요. 자,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조금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조문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 자,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4가지를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넘어가고 동의항,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민법에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용어로는 좀 깔끔하게 정리된 몇 가지 자료들 만 보시면요, 그 안에서 좀 해결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동시에 환경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암튼 이런 것이 계약의 효력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약의 소멸에서 해제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해제 또는 해지를 공부를 따로 하실 겁니다. 이렇게가 제 계약 총론이에요. 자, 시험에 한번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시험이 1회부터 지금 11회까지요. 지금 현재 영상을 찍는 이 순간 11회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자, 계약 총론 파트에서는요. 자, 우리 뒤에서 다반닥서법 특강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20점짜리 지금 현재예요. 현재 20점짜리 5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선생님 아닌데요. 아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20점짜리가 5문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과거에는 30점짜리도 있었고요. 이게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조금 있긴 했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 중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계약 총론이라고 불러요. 왼쪽 부분을. 계약 총론 파트에서 20점짜리 한 문제가 나왔어요. 어디서 나오냐? 계약의 성립 혹은 계약의 효력. 여기서 보통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아니면 계약 해제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요. 한 4년 정도 전부터는 문제가 양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은 최근 들어 한 3년 연속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자, 위에서 여기서 20점짜리 한 문제, 그리고 소멸 해제에서 20점짜리 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혹은 이게 안 나오고 이 해제만 40점짜리 나오든가. 어쨌든 계약 총론에서 40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흐름 같은 건데요. 그 흐름에 여러분 너무 목매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나중에 수업 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요, 좀 그 흐름에 맞춰서 간다기보다는 좀 대중이 없는 편입니다. 막 여기서도 출제했다가 저기서도 출제했다가,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다? 위에서 한 문제, 밑에서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강론이 나와요. 자, 선생님 이렇게 15개나 나와요. 네, 15개가 전부 다 출제가 되나요? 아니면 좀 좋겠죠. 아니었으면 좋겠죠. 지금 이 순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출제가 몇 문제 됐는지. 자, 징여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감이에요. 민법 하나도 모르시는 거 다 알아요. 징여계약 공짜로 주는 거였어요. 자, 징여계약에서는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됩니다. 자, 어쨌든 2문제가 출제됐어요. 매매는요, 계속 얘기했죠.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시험이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정확히는 7번 출제가 됐어요. 문제 수로는 조금 다릅니다. 40점짜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환계약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사용계약, 대차계약도 안 나와요. 소비대차계약도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자, 임대차계약은요. 자, 1회부터 11회까지라 그랬어요. 임대차는요, 11번 다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나와요. 내년에도 나올 거고요. 내후년에도 나올 거예요. 자, 이 이유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징여계약이 많을까요? 매매계약이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매매계약이 많아요. 자, 그리고 임대차계약, 여기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많나요? 매매계약보다? 여러분, 부동산을 생각해 보자고요. 매매가 많을까요? 임대차가 많을까요? 임대차가 많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매매계약 같은 거랑 좀 다르게 임대차 계약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튜브 같은 거 보거나 뭐 SNS 같은 거 보면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부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서민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2판, 4판, 공사판, 소송전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임대차에 관련된 판례가 많아요. 이런 거구나. 분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판례가 많아지고, 판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논리가 좀 더 정연해지고, 논리가 정연해지니까 그걸 논리를 이용해서 또 판례가 만들어지고, 요 판례를 가지고 학계에서 또 논리를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면 학문이 발전하는구나. 자, 그러면 케이스가 많아야지 점점 발전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도 수는요, 케이스가 많은 순입니다. 그러면 임대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파트도. 매매도요, 임대차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매와 임대차는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다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요, 제가 가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모르셔도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콕콕 찍어서 조금 정리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증여 계약 중에서도 일반적인 증여 계약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증여가 무엇인지 막 이렇게 막 목 잡아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증여 중에서도 부담부 증여가 있고요. 증여에서 인정되는 특유의 해제가 이렇게 우리가 증여를 할 때 좀 중요시하는 두 파트가 있거든요. 두 문제 나왔다 그랬죠. 두 문제가 물론 출제되는 날짜는 좀 달랐지만 부담부 증여, 제가 말로 얘기했잖아요. 부담부 증여 그리고 증여에서의 특유의 해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 특유의 제도 등 특유의 경우 같은 경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증여 그럼 공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담부 증여 재작년에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볼까요? 고용 안 나와요. 도급도 안 나와요. 여행계약도 안 나와요. 근데 여행계약 한 문제가 나왔어요. 도급은 실수예요. 도급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행계약은요, 최근 들었어 문제 개정이 돼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민법에서. 자, 민법은 약간 고인물법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조문이 막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 바뀌었다면 박수칩니다. 민법이 바뀌었구만. 야, 민법 학자들 다 모여봐. 새로운 법이 생겼어.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법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법이 적용돼서 판례로 등장할 때까지는 한참 기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행 계약에서의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새로운 법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좋은 부분 당연히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로 한 문제 나왔고요.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위임은 한 문제 정도. 자, 그리고 다 이제 중요성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조합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 계약에서 최근 들어 3년 연속 문제가 나왔죠. 정확히는 2년 연속 문제가 나오고 그 전에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기도 해요.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종신 정기금은 안 나오고요. 화해 계약도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자, 중요도로 치면요. 제가 중요도로 치면 이렇게 돼요. 자, 매매 계약 S급, 임대차 계약 S급. 이 두 개는 전 논리를, 전 판례, 전 조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S급이라고 A급이라고 하기 좀 그래. 증여하고 도급이요. 이렇게 두 개. 나머지가 그냥 S급이라고 하는 거 1급, 2급, 3급이라고 할게요. 요 두 개가 1급, 얘네 두 개가 2급, 나머지가 3급. 조합도 2급 정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꼭 그런 파트는 아니어가지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렇게 한 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2차 계약에서의 계약법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민법의 구조를 전부 다 한번 그려봤잖아요. 자, 민법의 구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계약법을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계약을 왜 하지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시간 없으니까 난 외운다고 해서 그냥 계약이란 것은 뭐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고, 자, 청약이란 것이 있고 승낙이란 것이 있고 교체 막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조금만 알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 이유를 조금만 아시게 되면요. 자, 근데 그 이유를 각각의 교재나 책이나 강의에서 뽑아내서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오늘 입문 강의를 통해서 한 큐에 정리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렸던 민법의 구조는 언제든지 여러분 항상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 앞에다가 붙여놓고 내가 민법에 이걸 왜 공부하지 맹하게 됐을 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입문 강의로서 계약법에 대한 설명, 소개 정도 수준에서 드렸는데 어때요? 할만하실 것 같죠? 자, 저와 함께 계약법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